4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영남이 5에서 20mm, 충남과 호남이 5mm 안팎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태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밀한 소득 파악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다 보니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건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아마 공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가 재정에 대한 경제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당 의원의 질문에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은 우리 재정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홍 부총리 발언의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국가 재정은 아직 양호하지만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홍 부총리의 발언은 여야는 물론 언론에서마저 제각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모두의 인내가 필요한 지금 경제수장의 발언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세한 국회 소식과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휴가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해군 병사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병영 환경이 바뀌었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군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연일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김우 의원 이제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그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김우 의원의 해명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이 좀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그 처음 이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를 포함해서 오늘만 해도 뭐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CBS 등 한 서너 군데 언론과 추가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뭐 기사가 되는 과정의 문제인지 뭐 김웅 의원 본인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내용이 다 조금씩 달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 의원의 얘기를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가장 큰 그 줄기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이 저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았다면 내용을 보지 않고 당에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달한 것 같다는 게 이게 전달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이 안 나고 지금 텔레그램을 봐도 그 방을 대화 내용을 다 지웠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뉴스버스에서 그렇게 보도했으니 이게 조작이 아니라면 전달한 것 같다.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에 자신들이 모든 제보를 당에 넘겼고 그냥 전달한 것 같다 하면서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 공개된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자신이 초안을 잡아줬던 고발장과 전혀 다르다. 내용도 다르고 본인이 이런 고발장이나 기소장을 쓰는 뭐 서러운 본론 결론을 전개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서 이 자신이 그 썼던 고발장과 이 뉴스버스를 통해서 공개된 고발장의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이 가능성과 함께 그게 아니라 이 언론에 이걸 전달한 그 제보자가 이것을 조작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김웅 의원은 제보자는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고 과거 조작 경험이 많아서 내가 인연을 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들어도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지금 당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보자의 신빙성의 문제로 좀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김웅 의원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연관성이 지금 그건 이제 약간 2차적으로 불거진 것이고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손준성 당시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 이 김웅 의원에게 이 고발장과 뭐 관련 자료들을 전달했다. 이것이 이제 처음 보도된 뉴스버스 보도의 골자였는데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준성 당시 그 정책관 같은 경우, 손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측의 말이 달라서 지금 이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태인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당사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김웅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론에 여러 군데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그 언론사마다 조금씩 이제 말이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좀 모아서 한 번에 해명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 보도 직후 사태 초반에는 언론의 연락을 전혀 안 받다가 이제 어제 정도부터는 이제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내일은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제 좀 언론 대응의 적극성을 점점 키워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쎄요, 지금 뭐 뉴스버스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고발장에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고발 내용이 전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전달했다고 하는 지난해 4월 3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파일을 180개 이상 사진 파일을 주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부 언론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제보자의 신빙성 문제로 가거나 당내 누군가가 누구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로 가버리면 이 당내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조금씩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당 안에서 이를테면 이 김웅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좀 뭐 답답함 내지는 불만을 좀 표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말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 또 김웅 의원이 뭐 이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거에 빗대서 그거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개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고요. 네. 김태흠 의원도 이 모호한 처신이 의심만
증폭해 여권 공작에 먹잇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김웅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김웅 의원에게 캠프 대변인을 맡겼던 유승민 의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네. 여러 의혹에 대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꼭 국민께 말씀드리라고 이 본인이 김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면서 진실의 한 축인 김 의원부터 사실을 밝히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의심의 시선이 유승민 지금 후보한테까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은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이 뉴스버스를 향해서 짜깁기 보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제 이 윤석열 캠프의 장재원 이 총괄 그 상황실장이 네. 그 법사위에 나와서 이제 그 뉴스버스 기자와 이제 김웅 의원의 최초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제 그런 건데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제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이게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사실관계 입증하지 않고 가짜 뉴스만 가지고 윤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 청부고발 프레임을 언론이 씌우니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거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제 캠프 법률팀에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뭐 내용을 보면 이걸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하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특히 이제 당시 그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 대검에서 부임한 인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추미애 사단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정반대의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수사정보 정책관을 좀 유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캠프 해명은 이제 손준성 정책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 고발장이 그 고발을 받는 사람을 대검 공공수사부장 구공안부장이라고 하는 당시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을 이제 그 고발장의 수신자로 지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인사한 대검 간부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만약에 고발 청구를 하려고 했으면 이 말하자면 추미애 사단에 속한 검사에게 고발 청구를 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정반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김웅 의원 발언도 뉴스버스 애초에 그 처음 통화했을 때 발언하고 지금하고 발언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된 발언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캠프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상관없는 관여하지 않은 문제다. 최초에 이제 통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웅 의원이 뉴스버스 기자한테. 네네.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게 정말이야?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버스 기자가 통화를 했을 때 이제 김웅 의원이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제 고발 관련 작업을 당해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얘기한 줄 알고 내가 썼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을 보니까 내가 쓴 거랑 다르다.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언론을 통해서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질문하는 매체에 따라 또 김웅 의원이 또 말하는 뭐 이제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좀 이제 청취자들에게 혼란을 뭐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것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하여튼 내일 김웅 의원이 어떤 그 얘기를 할지 기자회견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리는 제보자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 공익 신고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고요. 네, 이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가 이제 이 제보자의 상황에 대한 추가 보도를 냈는데요. 이 공익신고서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서 법적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뭐 수사기관, 그다음에 위원회 또는 이제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 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뭐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뭐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관들 공익신고 대상 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건지는 이제 그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이번 의혹이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확인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주장에 대해서 제 텔레그램을 뒤져보도록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할 테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손준성, 김웅도 함께 핸드폰을 제출하라. 오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은 여권발 공작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내부 갈등에 좀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마침 국회를 와서 이제 그 여당 그 송영길 대표하고 대화한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때 기자들이 여권 발 공작이라는 얘기가 이제 야당 측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철희 수석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수석이 왜 우리를 걸고 넘어지냐 하면서 네. 해당 의혹이 이제 국민의힘 경쟁 캠프에서 제기됐다는 소문이 있다. 이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니까 내 감으로도 그런 것 같다. 내 여의도 짬밥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아까 좀 전에 전해드린 김재원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같은 경우도 당 내부에 암투일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중에 또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가 그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미 뭐 고발이 접수가 됐다고도 하던데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이제 공수처는 검토에 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공수처 핵심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어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초 조사를 하는 중이라면서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을 거론하기는 현재로선 이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이제 좀 이제 그 공수처법에 어떤 범죄라고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전현직 검사의 범죄는 이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하는데 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도 이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법조계에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증거조사까지 다 될 수 있을지 또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어떤 정치적인 파장하고는 다소 무관하게요. 이게 네. 어떤 법률적인 쟁점으로 접근했을 때, 그렇죠. 일단 네. 현직 검사가 어떤 뭐 고발장을 써서 야당 의원에게 준 게 뭐 방금 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될 수 있겠는데, 이를테면 그럼 뭐 원래 범죄는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단 검사는 그러면 뭐 본인이 인지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없느냐,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정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좀 의외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 뭐 이런 문제와 별개로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어제 이어 이틀째 결산 심사를 이어갔는데 여기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쟁점이 됐어요. 네, 오늘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이제 그 결산안 관련해서 이 종합정책질의가 예결위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 보도에 등장한 이 의혹을 그 송 검사가 일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조만간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런 전제에서 수사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또 아직은 진상규명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의혹이라면서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네. 이 예결위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이 자리는 예결상 관련 정책을 다루는 자리인데 우리 당 유력 후보 관련 발언이 마치 국민들에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도될 수 있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또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신성한 이 국회 예결위 회의 장소에서 이 정치공작, 허위사실을 갖고 호도하는 것에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약간 맞대응 성격으로 뭐 좀 여당 또 정치권에 대한 의혹, 여권에 대한 의혹 제기도 나왔는데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어떤 뭐 취업 관련 이제 의혹을 곽상도 의원이 또 이제 질의를 하면서 여야 간에 이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출석했다고요.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아까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이 재정 건전성 관련 발언이 하루 사이에 좀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김홍곤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그 부분을 봤을 때 약간 널뛰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네.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어제 이제 홍 부총리가 같은 자리에서
그 나라 국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 또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서 확장 재정으로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준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물론 종합적으로 보면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좀 이제 아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좀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경제 수장의 발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 아니냐. 뭐 일부에서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주자 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었어요. 지금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라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오늘 공약 발표회 뭐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형식이었는데요. 네. 12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일단 본인들의 대표 공약 3가지씩을 7분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뽑은 한 명의 후보가 2분 동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2분 동안 답변을 하는 좀 다소 이렇게 뭐랄까요 상당히 짜여진 정형화된 형식으로 이제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정책 발표를 거의 이제 시간을 다 썼는데요.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그래서 이른바 100 일자리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홍준표 의원은 이 자신의 경남지사 시절 경험을 얘기하면서 강성 귀족노조의 폐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홍 의원 같은 경우에 개헌을 통해서 국회를 양원제로 전환해서 상하원 합쳐서 200명의 국회의원 정원을 축소하겠다. 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대북 정책은 상호 불간섭주의와 체제 경쟁주의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귀족노조, 특권노조 그늘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리겠다 하면서 고용 형태를 자유화, 다양화, 유연화하겠다. 임금체계를 공정화, 단순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서울의 49개 대학을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발표회 현장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지 못했지만 온라인에서는 후보 간에 좀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DP라고 있잖아요. 군대 내 폭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두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네, 홍준표 의원이 SNS에 이 DP 드라마와 관련해서 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니까 이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반박한 일이 어제 그 온라인상에서 있었는데요. 홍 의원이 나라를 지키려고 간 군대에서 젊은이들이 가혹행위를 강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모병제,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 군대는 그대로 두고 모병제로 바꾸면 군대에 가는 이들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주장하더니 홍준표 후보는 드라마 보고 모병제를 주장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자 이제 시선을 민주당으로 좀 돌려보죠.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어요. 네, 이제 충청권 이 경선 결과에 좀 이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오늘 이제 그간의 경선 정책과 메시지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부터 정책과 메시지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 또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라는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오해도 받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오후부터 이제 일정을 취소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경선 과정을 복귀하고 그간의 경선 전략을 스스로 진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마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추하고 경선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어요. 네,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단일화설 이런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정 전 총리는 오늘 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이른바 단일화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이렇게 일축하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네, 이제 특히 이제 그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 충청권 경선이 끝난 후에 생각보다 좀 득표율이 저조하다. 이제 네. 그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일각에서 좀 경선을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 이 점을 오늘 다시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지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하나 털어냈네요.
네, 그 이른바 그 성남 FC 관련 사건이 오늘 이제 수사 종결이 됐는데요. 네. 경찰이 이제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겸 이제 프로축구 성남 FC 구단주였을 때 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었는데요. 이 지사는 이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에 뭐 두산, 네이버 등 이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160억 원을 내도록 이제 했다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 결정했다면서 피고발인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대구 경북 지역 경선을 앞두고 TV 토론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화가 오고 갔어요? 네, 오늘 5시 반부터 열린 TV 토론에 이 쟁점은, 그러니까 쟁점이라기보다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다른 주자들의 집중 공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구 경북 표심에 대한 호소,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좀 여러 후보들로부터 상당히 날카로운 이제 정책 검증 질문을 받았는데, 다만 이제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은 오늘 상당히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오늘 이제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해서 끝도 없이 세금과 재정을 동원해서 퍼준다고 하는 건 정치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빚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하고 강제 추심까지 한다고 한다. 이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약탈금융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도 한전 송배정망에 민간 참여를 말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민영화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지 의문스럽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주자들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이른바 TK 지역과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면서 지역 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지사는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꺼내 들고 경북이 낳고 키운 이재명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는 아내가 포항 사람이고 장인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다. 나는 대구 경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재용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담은 드라마 DP가 인기를 끄니까 국방부가 휴대전화가 허용되면서 병영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이런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 해군 내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군인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강감찬함에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던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힌 건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해군 일병이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셨는데요. 처음에 이 어떤 이유로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이 된 겁니까? 정일병은 작년 11월에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2월 1일에 원래 강감찬함에 배속이 됐는데요. 입대 당시 그 간부들의 이제 뭐 이렇게 부모에게 이제 잘 지내는지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시시각이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정일병은 사촌들에게 해군에 입대를 권하기도 했고 친구들에게도 해군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았다라는 카톡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해군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이런 것들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 11일 정일병이 아버지의 어떤 사고를 겪어서 아버님을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2주간 창원 휴가를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그 혜택이 아니고요. 우리 군인 지휘관 복무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시행령에는 이제 직계 가족이 그렇게 다치면은 그런 창원 휴가를 가서 병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2주간 이제 청원 휴가를 다녀오고 나니까 2주간 공백이 생기면은 정일병이 하던 일들은 누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던 선임병들이 꿀 빨다 왔다. 신의 자식이다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작은 실수를 했는데 가판에서 밀치고 머리를 이제 지어받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왕따도 시키고 가혹행위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는 그냥 제가 뭐 너무 속된 말인데 뭐 죽어버려라라는 얘기 더 심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송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도 못한 정일병이 3월 16일 이제 밤에 함장에게 카톡을 보내요. 네. 내용인데요. 네. 이런 선임병들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라는 게 신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군 당국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앞서 해군에서 성범죄로 사망한 우리 여군 중사도 있었죠. 이중사 네. 말고요. 공군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해군이 해명하는 게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았다.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밀 유지는요. 가해자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에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군이 그것을 빌미로 자기네들이 잘못한 지점들을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수사로 쓰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이러한 병역 내 부조리는 상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네. 즉시 군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예. 피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처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서는요 분리가 안 됩니다. 네, 너무 좁은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하선을 시켜야 되죠. 네. 배가 정박하고 있더라도 배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즉 배에서 내리기 위해서 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은 또 불러서 하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20일 동안 이렇게 분리를 안 시키다가 과호흡도 오고 막 구토도 하고 공황 증세가 오니까 그제서야 20일 만에 이제 하선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명만 수사를 하고는 이 배가 그 문무대항함을 교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무대항함이 코로나 걸려서 청해부대에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체 그 업무를 하러 이제 파병을 나갔는데 수사도 없이 그냥 파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이 2차 가해와 가해를 했던 병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를 몰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범법자들이기 때문에요. 네. 범법자들에게 그 비싼 배를 맡겨서 해외 파병을 보낸 꼴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 수뇌부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에 기양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돼서야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그냥 쫙 정리를 다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은 해외 파병 될 때 네. 그 일병은 남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 있었고요. 네. 폐쇄병동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6월 18일 날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피가해자를 빨리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그 가해자를 이제 구속 수사하고 단죄를 했다면은 피해자가 공황 장애라든가 발작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피해자는 이 가해자들의 배 안에서의 어떤 그 인권 침해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점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SOS를 쳤을 당시에 원칙대로만 했다면 이와 같은 사망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군이 지금 아군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아군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 지휘관이 이것을 중단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군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 자본적인 구상권까지 국가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신이 건강한
국민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에 책임을 저는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서 데려갈 때는 국가의 자식이라고 하고 데려와서는 죽게 되면은 남의 자식이 되는 이러한 명제는 이제는 국가가 깨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국가가 이것을 단절하지 못한다면 이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네네. 이것에 대해서 단죄를 짓는 어떤 저항이 필요하다. 대만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20만 명이 그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고 네. 그 이후로 군사법원을 다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되는 이런 대대적인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2014년 윤일병 집단구타에 의한 사망 사건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를 거듭할수록 그 성범죄에 의해서 자살하는 인원이라던가 집단구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또 근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던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데, 군은 DP 영화가 그 드라마가 흥행을 하자 요즘 군대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사실관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일병이, 지금 숨진 일병이 가혹행위를 당한 게, 그때 이제 휴가 복귀 후에 이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전과 이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 당한 거죠. 아, 그 이후에. 네네네. 상당 기간 지속이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됐고요.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2월 25일부터 부대 복귀해가지고는 그 일이 있었으니까요. 3월 20 한 며칠까지 약 한 달간 지속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구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군 측이 유가족에게는 수사 상황을 제대로 전달을 했습니까? 지금 유가족 입장은 뭡니까? 유가족 입장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 사건을 즉시 6월 18일 날 사망했는데 저희가 즉시 이 사건 인지한 건 아니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조금 지나서 이제 저희가 인지했고요.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해 와서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변사 사건 수사에 대한 부분은 군사경찰 다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네. 잘 모르십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도 당시에 잘 모르셨거든요. 네. 저희가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건에 대한 것들을 입수하고 폭로했으니까는요. 그때까지는 윤일병 가족들도 잘 모르셨어요.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수사당국이 군이니까 가족들은 군에서 알려주는 정보밖에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지 않아서 군 수사기관이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할 때까지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변호인하고 저희가 이제 조력하고 있었고요. 네. 그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할 때 변호사와 함께 입회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럼 공개하신 내용은 군 네. 수사 내용을 공개하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군요. 네, 수사 당국이 한 것과 플러스 예. 가족들이 주변인 진술을 다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군 경찰 얘기도 하셨지만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탈행범 잡는 이제 군 헌병대 얘기 네. DP라는 드라마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화제가 되니까 국방부가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군내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방부의 인권 인식이 천박할 수밖에 없는 게 핸드폰이라는 것은요. 예. 기존에 반드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없어요.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에 보면 법률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대한민국 병사들이 핸드폰을 가질 수 없다라는 법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핸드폰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장군은 갔는데 병사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차별이고 인권 침해인데 그 인권 침해 상황이 정상화된 것을 가지고 매우 생색을 내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핸드폰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침묵의 카르텔
또는 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외부에 피해자를 왕따하고 수사를 은폐, 축소, 왜곡하는 이 카르텔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것을 보지 않고 단지 외부에 신고할 수 있으니까 모든 소통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인권 침해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은폐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공군에서 이중사는 핸드폰이 없어서 죽었나요? 예, 소장님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군내 가혹행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 착시 현상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군이 네. 외형적으로는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과거에 인권 침해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기소, 재판을 빨리 모두 다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범죄와 사망 사건만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에 대한 정상화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내부에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 저희 군인권센터나 언론, 국가인권위원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1분 정도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나타난 한 주간의 이슈. 네. 이번엔 어떤 걸 읽으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좀 흥미로운 기사,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해봐야 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언급량은 1,568만 건으로 지난주 1,572만 건으로 좀 비슷했는데 1위로 나온 주제가 환경 분야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보통 환경 분야가 한 번씩 나올 때는 네. 뭐 자연재해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엔 좀 다른 키워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영풍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영풍요? 네, 이게 어떤 의미죠? 영풍 기업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뉴스타파에서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이 좀 SNS 화제가 된 것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영풍문고, 그러니까 책 서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영풍그룹이라는 곳이 이제 낙동강 주변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의 단독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아니 뭐 서점 대형 서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낙동강 주변을 오염시킵니까? 네, 저도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네. 이제 이 그룹이 원래 재계 30위권 대기업이고 이 책 파는 것보다 오히려 그 회사의 근간이 낙동강 최상류인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석포 재련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세계 1위 아연 재련소인 고려아연, 그리고 세계 4위 아연 재련소인 이 석포 재련소를 동시에 소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말씀드렸던 석포 재련소에서만 1년에 1조 2천억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재계 30위권인데 이 아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동차 등 금속의 부속을 막기 위해서 도금 소재로 많이 쓰이고 뭐 황산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련 등에 활용되는 기초 화학 원료인데요. 근데 이 석포재련소가 1970년 10월에 문을 열었는데 설립 때부터 환경 파괴 주범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낙동강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했다라는 오명을 계속 쓰고 있었다고 하네요. 영풍그룹이 이런 이제 고려아연은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네. 이런 고려아연 같은 그룹들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만약에 재련소 같으면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방지 장치 그렇죠. 같은 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규모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에서는 일종의 부끄러운 오명이 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그리고 환경파괴 주범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환경법 위반으로 봉화군으로부터 2번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또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으로 환경안전 담당 임원이 이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3년 이후에만 74번 환경법을 위반해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고발당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게 낙동강 최상류에 있다 보니까 1,300만 명 정도 되는 영남인들의 이제 식수인 낙동강에 피해준다. 뭐 이런 의심도 계속 받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 게 74년부터 이러한 영풍 석포 재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룬 르포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뭐 실제로 그 주변 땅과 산들이 망가질 때 망가진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2015년에 봉화군으로부터 토양 정화 명령을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화시켜야 될 토양들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축구장 90개 크기 이상의 땅을 정화시켰어야 됐고 또 공장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강원도 태백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2015년에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으면 지금쯤에 어느 정도 정화가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장 부지에 대한 정화도 시작을 아직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 취재로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럼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장 부지에 대한 정화를 완료를 했어야 됐는데 봉화군과 소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소송에서 이기면서 정화를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내용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6,700억이다. 라고 하면서 공장 부지에 대한 토양 정화 기간을 늘려달라고 주장을 했었고, 법원에서는 2019년 6월에 최종적으로 영풍에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까지 이제 토양 정화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또 당황스러운 게 그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거기가 어쨌든 농작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나온 중금속이 고스란히 농작물에 스며들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나오면 당연히 이거 농작물 못 쓰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과연 어디서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를 또 찾아봤더니 영풍 기업에서 그 피해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봉화군에서 피해 보상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카드뮴 농산물을 봉화군에서 사줬다는 거고요. 그렇게 사들이는데 세금을 2천만 원 넘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또 여기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제 법령에서 근거하지 않은 조치나 보상 배상을 기업에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으로 지금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법령으로 근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풍에서 요구할 수 없어서 봉화군에서 피해 보상해줬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누구는 법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 이웃 주민들은 아무 곳에도 지금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놀라운 기사네요. 자, 두 번째 어떤 주제일까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 분야인데요. 이제 181만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역시 주요 키워드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 연계 키워드로 기준하고 카드가 나왔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인당 25만 원 나오는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고요. 또 카드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카드사로 받다 보니까 25만 원의 지원금에다가 또 여러 가지를 붙여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의 카드사로 좀 받았으면 하는 것들 때문에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심지어 어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긴 하지만은 25만 원 지원금 받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캐시백 해주겠다. 뭐 이런 사은품을 건 데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카드로 받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SNS에서 고민하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체 규모가 11조 원이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고객들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카드로 받게 되면 수수료 수익도 챙기고 신규 고객도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고객 유치 경쟁이 상당히 지금 거센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앱이 목통이 됐다 그러는데 이 카드사들이 이런 이벤트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세 번째는 경제 분야가 나왔는데요. 키워드 자체가 재테크가 나왔어요. 이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뭐 여러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렇게 경제에서 재테크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1위로 나온 거는 제가 한 10주 정도 분석하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이른바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잖아요, 이번에. 근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어떤 재테크 방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로 인상이 됐는데 뭐 이러다가는 이제 1% 이상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예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투자 자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유동성을 들고 있는 게 좋냐, 뭐 이런 재테크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이 반영된 키워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좀 재테크 관련 키워드, 그러니까 재테크와 같이 나오는 연관 키워드들도요,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그래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상위 키워드 순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 친구, 그다음에 좋아하다, 연락, 그리고 가상화폐,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리고 주식 부동산 순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가 왜 나왔나 봤더니 친구가 재테크 하자고 연락 오더라. 나 돈 많이 벌었는데 막 신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라는 게 실제 정말 친한 친구들도 있는데 SNS에서 재테크 친구하자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재테크하면 원래 주식 부동산이 많이 나오는데 네. 가상화폐가 계속 재테크 수단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쓸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재테크라는 걸 자칫 잘못하면 일확천금의 어떠한 노릴 수 있는, 아까 친구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돈을 뭐 소위 그들의 표현으로 땄다더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재테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혹시나 위험한 것이 있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같이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돈을 벌 때는 진짜 힘들게 벌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할 때는 묻지마 투자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손해 봐요. 제일 쉬운 게 엘리베이터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 산다 그러면은 그냥 사게 되시는 분들이 은근 제 주변에도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사람의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4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4위는 생활 주제인데요. 키워드는 코디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코디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나왔던 키워드가 추석, 그리고 하늘,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가을이 오면서 아름다운 하늘을 SNS에서 막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가을 패션 코디, 이런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면서 설레는 감정들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그 코디와 관련돼서 나온 키워드가 패션 아이템이 셔츠더라고요. 그래서 셔츠가 뭔가 하고 한번 좀 더 살펴봤더니 스웨트 셔츠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셔츠면 셔츠고 스웨트면 스웨트. 네. 스웨트 셔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걸 통해서 또 처음 알았는데, 이 스웨트가 이제 땀이에요. 그래서 땀이 잘 스며드는 셔츠인데,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제일 얘기하는 맨투맨 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티셔츠인데 약간 좀 두텁고, 그리고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그게 이제 맨투맨이라는 게 콩글리시래요. 그리고 원래 이게 스웨트 셔츠가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로키 영화 보시면 로키 그 실버스터 스텔론이 계속 입고 다니던 그 티셔츠가 이제 스웨트 셔츠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코디가 되고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왔었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는데 한번 저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 살펴볼까요? 5위는 투표 키워드 나왔는데요. 민주당 경선 투표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경선 관련 SNS 언급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인기를 조금 생각보다 못 끌고 있네라는 게 뉴스 언급량에 비해서 SNS는 좀 적어서 이거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6위는 산업 분야였는데 추석 관련 키워드들이 조금씩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추석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제품이 팔리기를 원하는 산업계의 바람들도 SNS에서 조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 그 석포재련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 청취자 5988님께서 경북 봉화 석포만에 있는 석포재련소 낙동강 강류 오염의 주범이라니, 친정 동네 소식이네요. 하늘 아래 첫 동네 같은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인데, 지금 이 상운면이라고 하시는데 송이버섯과 사과가 유명한 곳인데 이런 환경오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걱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네, 이슈 이수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